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일정 부분 적금을 넣고 나머지는 저를 위해서 쓰는데 소비는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데 저를 위한 투자라던가 저의 가치를 올리는 것들을 쓰다 보면은 좀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모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런 데 써버리고 이런 게 반복돼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돈을 써야 할지 그 부분에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는 경험에 돈을 쓰는 건 괜찮다고 봐요. 무언가를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경험은 괜찮아요. 여기서 경험 그러면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틀려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경험 그러면 그건 경험으로 들어가. 본인이 경험이라고 우기는 게 진짜 경험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상당히 경험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를 존중한, 자기의 가치를 내보이는 어떤 거에 돈을 쓸 수도 있어요. 경험은 뭐냐면 이 경험이 나를 더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거. 책값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아요.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어떤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욕구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특히 자산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급 생활자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소득보다 반인 사람이 쓰는 것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사업가들은 내가 25%만 쓰라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사업에 한 100억 정도의 단계에 있는 어떤 동료들의 사업가가 쓰는 생활 소비 수준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25%에 맞춰서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저렇게 월급 생활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본이 일정하게 모여서 이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 알아요? 월급 생활자들은? 여러분의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을 사려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한 4억짜리? 5억짜리? 혹은 뭐 건물 이런 거 사면 약 2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나는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그 반만쯤 모으면 반만 일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돈을 모아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생활자가 5억을 어떻게 만들어? 5억 만들려면 처음 만들어야 되니까 1억 먼저 만들어야 되고 1억 만들려면 1,000만 원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씨앗처럼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 가는 거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해보면. 자본이 자본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라는 거는. 처음에 되게 잘 모아야 돼. 악착같이 모아야 돼. 그래서 투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이건 가장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흔히 두 가지로 나눠요. 지금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자본이 모자란 경우에. 그래서 자본이 투입되면 순식간에 회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투자가 되고, 혹은 내 자본을 가지고 안 하려는 사람들은 투자를 받아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돈 갖고 장사하고 싶지는 않아. 내 돈은 놔두고 남의 돈으로 사업할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투자 받아야 돼요. 혹은 내가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빨리 돈을 가지고 이거를 확장해야 되겠다. 순식간에 막 한국 전체에다 뿌려야 되겠다. 이런 경우 투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을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그 두 예가 아니라면 나는 투자는 절대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받았다면 이런 빨리 의사결정을 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투자를 받는 거는 나중에 그 과정에 가거나 상장할 때 얘기해요. 너무 여러분들은 투자를 쉽게 얘기하고, 투자라는 건 투자를 해주는 사람과 투자를 받는 사람이 투자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교육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지가 않으면 투자 자체는 항상 싸움이 되거나 소송이 되거나 회사가 뺏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투자에 대한 동일한 이해 개념이 생길 때까지 공부가 끝난 사람들끼리 해요. 예를 들면 저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네 회사가 그러면은 가치가 얼마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5억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럼 내 지분이 얼마냐고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친구하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투자를 받고 서로 주고받을 상황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투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투자는 더 공부를 하고 기업가 수준에 갈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같이 와 있어요? 부부가 오신 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실 월급을 200 받으면 아까 25%
수준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저는 5%로 살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와이프는 200%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돈 얘기할 때마다 저도 괴롭고 와이프도 괴롭고 그래서 혹시 와이프와 돈에 대한 철학이 다를 때 혹시 그런 걸 통합시킬 수 있는 혹시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와이프랑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지 못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헤어져야 돼. 근데 사업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5%로 살 수 있는데 와이프는 200% 쓴다. 그 5%로 살 수 있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200% 산다는 거는 과장이에요. 결국 나는 검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검소함이 남한테 강요되면 인색함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5%를 지켜. 근데 와이프는 다 써도 그냥 놔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와이프더라도 그 가치를 거기다가 억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느낌이 있더라도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칭찬받을 일 아니야, 저거 지금. 그리고 남자 사업가, 여자 사업가들은 좀 다른 얘기인데 남자 사업가한테 이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이제 이익이 났어. 예를 들면 한 10억 이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억 이익을 회사에다 다 재투자하거든. 100% 다 그렇게 움직여요, 다들. 사장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냐하면 그 10억을 다시 재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이익이 제일 많거든. 근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부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을 10억을 모을 때까지 배경을 만들어준 아내, 가족을 보호해준, 지켜준 아내가 그 지분의 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벌더라도. 그래서 그 반의 50%를 와이프한테 배당을 줘야 돼요. 생활비 다 주고 그 배당을 줘야 돼요. 그러면 5억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5억을 집으로 가면 사업가는 아깝지. 이거 10억 해서 빨리 회사 키우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바닥까지 가거든. 사업가로서 이 집안의 재산은 그 돈이 와이프한테 옮겨간 돈이 진짜 그 집안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5억씩 반을 배당을 받으면 남편이 밖에 가서 뭔 짓 해도 상관 안 해. 근데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 챙겨야 되니까 막 직원들 차도 사줄 때도 있고 뭐 신경도 써주고 어떤 사람은 집도 사주고 집에 가면 와이프는 괜히 이유도 없이 입만 나와 있거든. 그게 남편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근데 와이프도 이게 무슨 불만인지 잘 몰라. 굉장히 뭐 생활비도 늘어나고 뭐 집도 커지고 이러는데 불만이 계속 쌓인다고요. 근데 거기에 결국 뭐냐면 이 재산의 반이 아내한테 옮겨져서 아내가 결정권을 갖게 할 때 그게 완성이 돼요. 그 조건만 몇 개 붙이면 돼. 내가 진짜 다시 망하면 다시 줘. 그리고 이 돈 나 모르게 딴 데다 쓰지 마. 좋은 데 투자해줘. 이혼하지 말자.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